오덕부텐 방송은 아래 스폰서의 제작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오덕부텐 BK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등장한 로딩 AK 사운드릭 로딩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은 제목에도 나왔듯이 덕토크 한국 서브컬처의 독립이라는 제목의 방송입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이번 방송은 화면에 나와 있는 책 때문에 이루어진 방송이고요. 처음에 북토크 형식으로 가려다가 저희가 읽고 나서 북토크가 아닌 다른 방식의 방송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짠 지 얼마나 됐지? 저희가 이거 구입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을 거예요. 한 달이? 네, 한 달이 넘었을 거예요. 저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교보문고에서 구입한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체감상 아마 한 달 좀 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독립선언서 간단 북토크로 먼저 챕터 1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책을 읽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 로딕과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될게요. 일단은 제가 이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책을 지으신 서찬희 교수님? 맞나? 서찬휘 교수님. 블로그를 하시는데 제 블로그 이웃이에요. 블로그 이웃인데 이 책을 썼다고 해서 이전에 이분께서 썼던 책들이 좀 많으셔요. 키워드 오독하기라는 책도 있었고, 지금 나의 만화 유산 답사기라든지 만화 웹툰 작가 평론선, 그리고 이 외에도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제 ESC 지면의 웹툰 리뷰, 그리고 일요신문의 서찬이의 만화 설명 등 다양한 것을 연재하셨습니다. 이분이 만화 칼럼니스트예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 책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만화 칼럼니스트. 나중에 책 속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 건데 책 속을 보게 되고 저하고 로디건이 요즘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딱 적합한 책인 것 같다. 한번 읽어보고 토크 방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이제 BK님께서도 요즘 이런데 말이야. 맞아요 이러면서 한 번쯤 읽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세계로 확장해가는 이 땅의 오덕문화, 그 과거와 현재, 일본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 나름대로 생명력을 얻고 있었던 2세대 한국형 오덕의 현재성에 주목하여 이를 문화 지형도로 낱낱이 기록하는 바 있는 저자는 근 3년 사이에 벌어진 오덕 문화의 전폭적인 변화를 두고 독립선언이라는 표현을 쓰길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로 확장해가는 이 땅의 오덕 문화를 기록한 책의 이름이 독립선언서인 이유다. 참고로 저희가 읽은 이거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제공된 글귀를 읽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만 봐도 저하고 로덱이 혹했어요. 독립선언서 간단 북토크 감상 소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책 속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책의 제목 독립선언서이지만 진짜 내용은 한국 만화 산업 연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한국 만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 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초에 서찬희 작가님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밑밥을 깔아줬거든요. 맨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만화 산업의 연대기를 일본 만화 산업과 비교하려고 그 책을 기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에반게리온 그 작가의 막말 사건에 의해서 비교하려고 했던 것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책의 방향성을 바꾼 것이라고 블로그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급 리턴이라고 해야 될까? 드리프트를 했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내용이 이렇게 가시려다 갑자기 꺾은 게 쓱 보이는 그런 책이었어요. 한국 만화사 연대기면 김용훈 화백부터겠군 이러는데 이게 김용훈 화백으로부터의 이야기를 지나가려면은 사실 한국 만화의 100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한류 문화에 대해서 편승하여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만화사 연대기가 아니고 만화 산업 연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출판에서 지금의 데이터로 넘어가는 과정에 약간 그 혼란과 적응, 발전 그거에 대해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에바 디자이너 일본 작가 막말이 좀 심했죠. 그때 소녀상에 대해서 좀 막말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고 이번에 에반게리온 영화판에 나온 거에서 보냐 안 보냐 얘기도 나눴었고
그거에 관해서 한국 서브컬처가 대부분 일본 문화에 파생된 서브컬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일본 서브컬처에 대해서 독립하는 게 낫냐 안 낫냐 해서 좀 저희 둘이 고민하는 약간 그런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어봤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보다 너무 만화에 치중되어가지고 다른 카테고리도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이 토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증 일빠라서 역사 외적으로 친일과 다름없습니다. 아이러브 재팬,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를 존중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역사는 실드가 안 되지만 문화로 저거는 존경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여러 유튜브나 뭐 방송에서 많이 나왔겠지만 진짜 옛날과 다르게 이제 일본 문화가 조금 갈라파고스화 된다라는 요즘에 카테고리가 많죠. 그렇죠. 그 말이 가장 많이 나오죠. 오늘의 토크의 중점은 약간 그런 거에 관해서 한국 서브컬처 문화가 독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독립선서의 내용은 한국 만화 산업에 대한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북토크 마지막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만화 웹툰의 차별점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요.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신 걸 거예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과 일본의 만화를 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차이를 드러내는 것과 사회적 이슈를 얼만큼 담고 있느냐가 가장 커요. 최근에 있었던 네이버에서도 사회적 이슈를 담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만 일본에서는 그만큼 사회적 이슈를 담고자 하지만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아서 저희가 만들 수 없는, 즉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 차이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사회적 이슈를 담지 않는 작품들이 일본에 많은 편이다.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일본 작품들은 약간 상상, 허구, 설정에 대해서 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산다?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판타지 계열의 컨텐츠가 드라마나 영화로 미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온 것 같지만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요. 그 넷플릭스에 스위트홈만 봐도 구현 잘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자, 제가 생각하는 한국 만화가 좀 차별점인 게 캐릭터들이 좀 입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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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퀄 실사하기 좋은 이야기와 캐릭터들이 많다. 로디카 하는 말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 최근에 한국 웹툰들이 실사가 많이 되죠?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자료 사진에 나왔던 미생 같은 경우도 드라마로 나오고 넷플릭스의 킹덤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웹툰 원작입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신의 나라. 글은 그 드라마 똑같은 작가인 김은희 작가님이시고 그림은 양경의, 기획 윤희난. 양경의 윤희난은 아일랜드하고 소마시나 전기로 한국 만화로 유명한 작가인 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스위트홈. TVN 드라마에서 데이트작 여신강림. 제가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거. 저는 사실 그 웹툰으로만 보고 드라마를 아직 안 봐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워낙에 좀 핫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한국 만화는 현실 세계관이 주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 세계관이지만 뭐 스위트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판타지가 섞여 있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그렇죠. 킹덤도 판타지예요. 이제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더라도 이제 CG라는 게 고급화됐기 때문에 인간을 갈아 넣기 시작합니다. CG라는 게 고급화됐기 때문에 이제 연기력 받쳐주는 배우와 그거만 있으면 이제 드라마, 영화가 충분히 구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참 한국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사하기 좋은 캐릭터라고 하는 것도 여신강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면 여신강림의 주인공도 결국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오취진의 여신님이라고 이번에 새로 만화책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나의 여신님의 그 베르단디가 취업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만화책인데, 사실 베르단디도 어찌 보면은 평범한 인물일 수 있겠지만은 여신이잖아요. 판타지적인 게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대하기 어렵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분야의 한국 서브컬처의 독립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편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시청자들이 적어졌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국내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청자가 적어졌어요. 물론 메가박스에 보면은 귀멸의 칼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상태예요. 현재 TV 채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 방영하는 횟수가 급격히 많이 줄었죠. 왜냐?
일본 측에서 막았기 때문에 음흠. 대부분의 서비스를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스트리밍 또는 VOD 서비스를 통해서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거나 또는 정액권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네. 통해서도 애니메이션이 많이 방영되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죠. 전생 슬라임이라든지 아니면 도박하는 마음은 뭐였죠? 하게쿠루였나? 검색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넷플릭스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귀멸의 칼날, 너의 이름은 정도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타 작품들을 사실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 다양한 분기 한 분기에 나온 다양한 작품들 중에 인지도가 없으면은 결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구나,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 거죠. 그만큼 현재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상태고 지금으로서의 이 상황을 만든 거는 에반게리온 사건이 가장 크게 저희한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채팅창에 에반게리온 사건이 그리 컸었나요? 라고 하는데 뭐 지금 뭐 귀멸의 칼날 영화의 흥행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중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어요. 유명한 사건 중에 데프콘 형님께서 탈을 한번 들으셨잖아요. 라이브 중에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귀멸의 칼날도 좀 방영 시작했을 자체도 조금 말이 많았던 게 물론 잘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몇몇 부분 때문에 이건 혐한 작품이다 뭐다라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제 취향이 아니어서 안 보긴 했어요. 근데 가끔 잘라 보는 거 보면은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구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어떻게라도 찾아보는 약간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랄까 배 주위에서도 그렇겠지만 로딕 주위에서도 애니메이션 찾아본다? 라는 개념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많이 줄었고 사실 뭐 귀멸의 칼날에 대한 얘기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품 자체를 이 작품 좋아요, 저 작품 좋아요 라고 언급하게 되면 그나마 좀 불려오는 게 뭐 진격의 거인 아니면 여전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원나블 요 정도 말고는 따로 언급되는 작품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OTT 서비스로 인해서 애니메이션을 대체할 만한 동영상 컨텐츠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장점이라 생각되는 상상을 표현하는 설정과 영상이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서 도깨비나 킹덤 같은 작품들이 많아졌죠. 이건 그렇죠. 뭐 전에 말했듯이 킹덤이란 드라마는 아까 웹툰 신의 나라가 원작이고 도깨비는 이 포스터만 봤었는데 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승사자와 도깨비가 환생돼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나오는 판타지가 섞여 있는 로맨스죠. 그럼요. 문 하나만 열어도 단풍국 그 캐나다로 넘어가는데 판타지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실사화가 이래버리는데 애니메이션이 의미가 없다. 그 미드 같은 경우도 왕좌의 게임 방송 보세요. 애니메이션보다 더 실적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요즘에는 드라마가 저래버리니까.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미국 드라마 중에서도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그 퀄리티도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굳이 일본 게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원작 작품 IP를 가지고 만든 좋은 드라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OTT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알고 있는 서비스 회사 넷플릭스, 왓챠, 라프텔 등의 사이트가 있는데 오버 더 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버 더 탑은 말 그대로 이 구름 위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쉽게 꺼내내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탑이 원래 우리가 TV에 꽂는 셋탑박스 알죠? 그 셋탑박스의 탑입니다. 아, 그 셋탑박스보다 더 위에 있다 해서 오버 더 탑이라고 한 거예요. 아, 셋탑박스보다? 그럼 케이블보다 우리가 탑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는 케이블을 굳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와이파이가 있거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정보를 꺼내올 수 있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이거를 OTT라는 서비스라고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서브컬처의 독립, 게임의 편. 자, 일본 게임의 한국 차별이 있었답니다. 최근에. 우선 가장 컸던 것 중 하나가 페이트 그랜드 오더 사건이 하나 있었죠. 페고 사건은 무엇이었냐? 뭐 여러분들께서 워낙에 많은 정보를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신년 이벤트는 사실 신규 가입자한테만 주는 이벤트였는데 국내에서는 모든 유저들한테 줬었던 겁니다. 이런 이벤트를 왜 했냐?
사실 일본에서 본인이 서비스했던 게 국내와 비교하면 이벤트 기간도 짧고 스킵된 이벤트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챙겨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된 이벤트였으나 문제가 발생했죠. 일본 서버를 플레이하는 어떤 유저 한 분이 트위터를 통해서 한국 서버는 저런 것도 해주네 약간 요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 보니까는 급하게 해당 이벤트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처럼 일본 서버에서 진행됐고 한국 서버에서 진행됐지만 똑같은 게임인데도 서버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최근에 또 라이자의 아틀리에라는 아틀리에 시리즈죠. 그렇죠. 아틀리에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라이자의 아틀리에는 첫 번째 게 국내에서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게 나올 때도 물론 처음에 많은 분들한테 와! 나온다! 우리 허벅지 작품! 이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허벅지. 하지만 하나가 문제가 발생했죠. 스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지금 5 차세대와 현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4로 나오는 작품들 중 몇 개는 5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게임들이 존재해요. 그치. 근데 라이자의 아틀리에 같은 경우는 2에서는 원래 일본에서는 그리고 북미나 다른 국가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5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라고 약속은 되어 있지만 국내는 4에서 5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작품을 갖고 오는 국내 회사 있지 않습니까? 중간다리라고 해야겠죠. 그 중간다리에 해당되는 회사가 이 업그레이드 부분은 우리와 계약된 게 없기 때문에 국내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업그레이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안내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저희가 국가적 차별을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저거의 말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 되는데 부정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네, 채팅창에서 뭐라고 했냐면 로딩님은 인간 오도 백과사전? 물음표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저게 기분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로딩님 방송 스타일은 일본 개그맨 스타일이시네요 라고 했는데 얘는 그거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리가. 나 그런 거 안 보는데.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옛날에는 일본 버라이어티 쇼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텐션이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텐션이 좋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게임에 대한 얘기를 더 얘기해주면 국내 게임이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로 팔려나갔죠. 특히 모바일 게임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PC 게임 배틀그라운드가 스팀으로 진출하면서 글로벌화됐다는 게 제일 컸었어요. 맨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스팀으로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로 발매를 했죠. 그렇죠. 의외로 검은 사막이 딱 터지면서 이게 검은 사막이 터진 이유가 뭐 캐릭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거 뭐 커스터마이징 맛집 게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맞아요. 유명 스트리머들이 검은 사막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로 컨텐츠를 많이 짰기도 했고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게다가 콘솔 게임으로 좀 배틀그라운드도 나오고 검은 사막도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내 게임도 글로벌에 주겠기 때문에 옛날엔 콘솔 게임 하면 일본이었거든요. 이제는 좀 콘솔 게임은 일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게 흔하게 되었죠. 미국 작품 뭐 GTA 같은 거라든가 위쳐 위쳐 시리즈도 있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흥행하진 않았지만은 해외에서 많이 흥행한 작품 중 하나가 포트나이트입니다. 그쵸, 포트나이트도 그쵸. 검은 사막 저기 떡상했었나 그래픽 모두 좋았던 걸 기억하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식었는데 의외로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꽤나 아직까지도 흥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서버는 미쳤어요. 그래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요. 지금 펄 어비스를 먹여 살리는 게 해외 유저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지금의 돈줄은 해외 유저들이죠. 자, 국뽕입니다. e스포츠 강국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e스포츠 강국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 게이머들에게知名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e스포츠 게임은 거의 미국 게임이거든요. 미국 게임을 많이 이용하지 일본 게임은 굳이 한다면 철권 정도나 스트리트 파이터 정도인데 스트리트 파이터 얘기하면서 나는데 캡콤이 저 스트리머들한테 이제는 저작권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캡콤에 관련된 게임을
우리 허가 없이 스트리밍하면 그걸 제한 두겠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점점 이런 제한을 두기 시작하게 돼서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일본 컨텐츠들이 글로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약간 규제 같은 걸 풀어야 하는데 점점 더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그렇죠. 그런- 사실 게임기만 따져도 국가 제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풀리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게임기 측이 아닌 타이틀을 판매하는 회사 쪽에서 제한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자, 기타 부분. 일본 문화에 따른 서브컬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일본 음악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이제는 J-팝이나 동인 음악 같은 일본 음악의 취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K-팝의 선전과 동시에 일본 애니나 드라마 시청이 줄어든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 드라마밖에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최근에 본 것도 아니고 좀 본지 좀 됐어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라는 드라마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호이라는 노래도 많이들 부르고 따라 부르고 뭐 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딱히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채팅창에 옛날엔 J-팝에 못 비볐는데 지금은 아이돌로 개떡상. 맞습니다. 저도 90년대, 2000년대 J-팝 쪽을 좋아했던 세대였거든요. 라르크엔실, 엑스테펜, 아무로나미의 왜 아니 그냥 그 라르크 행실 딱 듣는 순간 GTO OST 한번 쫙 재밌던 게 제가 이 J-팝을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아 때문이었어요. 저번에 얘기도 했잖아. 보아가 J-팝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보면서 일본 버라이어티 쇼를 보게 되면서 모닝구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J-팝 밴드라던가 J-팝 아이돌이라든가 그게 알게 되었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J-팝을 좋아하게 되었던 게 보아 때문이었다. 결국 K-팝 때문에 J-팝을 알게 되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통 그래요. 다른 걸로 인해서 J-팝을 알게 되는데 K-팝으로 인해서 J-팝을 알게 됐다. 묘한 징검다리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약했을 때 보아는 J-팝에 분류됐었습니다. 희한하게. 근데 SM의 전략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보아는 약간 다른 케이스였죠. 특별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바라보는 보아하고 한국에서 바라보는 보아가 또 틀려요. 아 그래요? 일본에서 바라보는 보아의 명곡은 메리크리라는 곡이 있는데 일종의 그 크리스마스 연금송 같은 곡이거든요. 그게. 거기선 보아의 명곡 중 하나로 일본에서 바라보고 있고 한국에서는 You Scream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그리고 아틀란티스 약간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 거죠. 뭐 동인음악이나 J-팝 같은 경우도 조금 인지도가 약해진 게 글로벌적으로도 인지도가 약해진 이유가 제가 어느 방송 영상 클립에서 봤는데 일본 저작권 협회가 있습니다.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 그렇죠. 거기서가 규제가 좀 커요. 무조건 이걸 들으려면은 우리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CD 시장입니다. 일본 자체 음악의 갈라파고스화가 또 여기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한때 저희 로딕이 동인 음악에 흠뻑 취했을 때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경험을 살려서 얘기하자면 지금의 바라보는 동인 음악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의 바라보는 동인 음악은 이전만큼 확 끌리는 음악이 없어요. 제가 한 번씩 그래도 보컬로이드 곡을 매년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신곡들을 그래도 들어봐요. 찾아보고 괜찮은 곡이 있는가 없는가를 싹 들어보는데 이전의 감성과 지금의 감성을 비교하면 사실 바뀔 수밖에 없겠죠. 바뀔 수밖에 없겠지만은 끌린다 또는 따라 부르고 싶다 라는 감정을 생길 수 있는 곡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신곡을 녹음하는 사람을 본 적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한 10년이 조금 넘었죠. 그때 있었던 곡들을 여전히 녹음하지 요즘 나오는 곡들을 녹음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취향이 많이 약해졌죠. 채팅창에서 약간 규제에 관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된 게 시장을 지켜주는 백신 역할도 한다네요 라고 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우리 JYP 박진영 선생님께서 얘기하던데 시장이 변했습니다. CD 시장에서 음반 시장에서 이제 데이터 시장을 바뀐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의 JYP나 K-팝 시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앨범 시장은 약간 굿즈 형태로 바뀌고 그리고 MP3나 데이터 시장으로 스트리밍 함으로써 그 인지도를 높이고 약간 아이돌은 약간 스타성을 알리는 데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부분인데
요즘에서 일본은 아직까지 CD 시장이거든요. 글로벌로 진출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규제 문화라는 거죠. 옛날에 J-POP 매니아는 J-POP을 듣다가 이제 CD 시장이 없어지고 MP3 시장이 시작되고 데이터로 스트리밍 하는 시장에서 일본 컨텐츠는 더더욱 장애들만 사고 팔고 하는 약간 동네 시장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죠. 시부야 타워 레코드 아직껏 건재하죠? 건재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일본 내 내수 시장 얘기고. 맞아요. 이게 일본 내에서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두 번째, 일본 영화 부분입니다. 자, 요즘에는 일본 영화가 애니시사 영화나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많아져가지고 이전에는 일본 영화가 작품성 많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애니시사 영화나 애니메이션 극장판 때문에 많아져가지고 호불호가 갈려서 매니아층이 약해졌다. 여기서 매니아층, 한국의 매니아층이에요. 최근 한국 영화에 비해서 작품성이 많이 결여되었다는 평이 좀 많습니다. 저 핑크머리 소년점프 만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나요? 예, 사이키쿠소의 재난이라고 애니메이션 진짜 재밌습니다. 실사 영화는 잘 모르겠어요. 진행하기 앞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실사화 영화 중에 최근에 보신 게 있으신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솔직히 전 잘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애니시사 영화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보기가 이제 두려워. 긴급 소식, 마블 영화 신작 예고편 떴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그쵸?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게 눈에 차냐고. 퀄리티가 다른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것들이 눈에 차냐고. 아, 4월은 너의 거짓말 실사와 카게코르이랑 두 개가 나왔었구나. 나왔었는데 요즘에 대중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일본 영화 매니아들도 그걸 찾아보는 것보다 보고 나서 비평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사실. 그러니까 영화 리뷰 유튜버만 봐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하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하면 거의 안 좋게 끝나는 평이 많습니다. 모브 사이코 실사화도 있다. 모브 사이코 실사화? 저 기대가 전혀 안 되는데. 모브 사이코 실사화가 넷플릭스에 있다는데? 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 쿠파키의 형 진격의 거인 실사판을 본 줄 알았습니다. 오 마이 갓 니스. 그러면 절대 안 봅니다. 진짜 있네. 진짜 있어? 진짜 있네. 예, 있어. 자, 한번 보자. 검색해서 한번 보자. 진짜 있네. 와. 저도 보면서 좀 당황했어요. 와. 야, 신기하고요. 다음 챕터는 저희가 코스프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요즘 핫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핫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포스팅 써가지고 그것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최근 일본에서 코스프레 저작권 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범위로 한다고 하는데 그걸 할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 컨텐츠 코스프레, 이게 일본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 코스프레는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결국 갈라파고스 하죠. 이것도 규제 범위에 또 해당됩니다. 일본 컨텐츠 대체 그러니까 일본 컨텐츠, 그러니까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대체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 게임 코스프레가 글로벌적으로 유행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미국 게임도 있구나. 정확한 법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실제 상황이 돼버린다면은 정말 서로 간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청년님이 험한 말을 쓰셨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일본은 내수 시장 파워가 최강이기 때문에 저런 법으로 깡패식으로 손해 보는 게 전혀 없긴 한가. 이게 일본 내수 시장에 파워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수 시장을 따지면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일본은 콘텐츠가 네임드가 높아가지고 미국이나 여기서 무조건 수입해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뽕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던 거는 일본의 프로 코스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프로 코스플레이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해외 코스플레이어도 코스프레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이벤트 보상을 받는 약간 그런 체제가 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게 일본 만화 출판사라든가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본 만화 출판사 같은 경우는 동인지를 되게 견제를 많이 합니다. 이제 코스프레가 돈을 그냥 취미 생활인 줄 아는데 이제 돈을 보고 있으니까 견제가 들어간 거예요. 코스프레 저작권이 일본에 있는 코스프레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웃긴 게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 저작권법이 어떻게 시행되는 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SNS에 올리는 것도 안 돼. 그렇죠. 일단은 두 가지 형태가 나왔어요. 그냥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취미로 그냥 혼자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행사를 연다 또는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한다 라든지 세 번째로 SNS 블로그나 트위터 뭐 페이스북 뭐든 해당 SNS에 올리는 순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는 현재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뭔 개소리냐. 요즘 같은 SNS 시대에서 뭔 개소리냐. 뭐 일본은 또 트위터를 많이 하거든요. 트위터를 그렇죠. 다 쌍그리 뽑아내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온 거니까. 대놓고 기사에서 인스타를 포함한 트위터, 페이스북, SNS에는 업로드하는 것도 제한을 둘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그것도 감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은 이대로 나온다면은 정말 말들이 많겠죠. 그렇죠. 일본 코믹회만 받은 내수 시장 파워를 가능하겠는데 글로벌 시장을 왜 자꾸 차단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중국 시진핑 때문인가? 아닙니다. 심지어 내수 시장 것도 견제합니다. 아까 말했죠. 동인지도 견제하고 만화 출판업계 심기를 건드린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본은 저작권이 되게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디즈니처럼 하고 싶어요. 알맞은 비유라 생각합니다. 네. 디즈니가 약간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리 거 건드리면 3대를 멸할 수 있다. 무인도에 갇히면 미키를 그려라. 미키마우스를 그려라. 그러면 너를 잡아 구해줄 것이다. 대신 감옥에 가겠지. 반면에 미국은 약간 이렇게 활성화돼야지 우리 걸 원작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되거든요. 한국은 그렇게 규제가 심한 편인가? 잘 모르겠네. 오히려 한국에서는 하길 원해서 네코제라든지 블리자드 쪽에서도 그렇고 뭐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일본에서는 블리자드는 미국 거다. 아예 블리자드는 미국 거긴 한데 이제 한국 지사에서는 그렇지.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규제를 한다는 게 좋은 점으로 이야기하자면은 IP를 지킬 수는 있어요. 이거 우리 회사 거야 라면서 IP는 지킬 수 있는데 나쁜 의미로 말하자면은 팬들이 좋아서 만든 팬아트를 통해 가지고 널리 팬들이 홍보를 해주는 거를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사실 팬아트 나오는 거 좋아하고 또는 내 캐릭터 마음껏 그려주세요. 마음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선에서는 2차 창작을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는 게 충분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내 작품을 이 사람들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지 않아요. 철량님께서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뭐 세금을 더 내라든지 또는 그 게임이 뭔가 잘못됐네라든지 마녀 사냥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말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근데 일본은 원래 동인기 쪽에서 허락하고 안 하고 규제가 원래부터 있었다. 원작자가 가능하다고 하면 동인계 쪽에서 활발히 창작 가능한다고 안 된다고 철통 감시한다. 뭐 그렇죠. 근데 이제는 코스프레도 여기까지 판치인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게 또 애매해요. 그렇죠. 한국의 판권 이야기를 넘어가면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판권이 허술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나라의 서브컬처 문화가 상향 편준화가 되었다. 그렇죠. 이제는 팬아트라든가 코스프레라든가 여러 가지 서브컬처 문화가 상향 편준화되었고 미국, 중국, 동남아. 요즘엔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나 만화 작가들이 일본틱한 그림체인가 싶긴데 아닌 것도 있는데 그림은 되게 잘 그리는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대만도 그렇고 약간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약간 애니메이션도 일본과 다른데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더 이상은 일본 문화만이 서브컬처가 아니다. 대체할 만한 문화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월드와이드 해적단의 기승전 범세계적 덕질을 하자 끝.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작품을 굳이 일본에 한정해서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일본 문화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걸 봐왔지만 과연 이게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까인 거예요. 그렇지. 야돈? 은매형. 야, 끝나가는데 오신 분이 계시네.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그래요. 사실상 진짜 결론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대체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대체 상품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수급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일본에만 신경 쓰지 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팅창에서 거슬리는 게 기승전 근육 미녀 비키니 덕질합시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도 취향이 있습니다. 취향 존중 딱 취존이란 말이 있다고요. 야돈 힘들어. 한국말을 안 하시네 강요. 찰량님의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일본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 코스나 서브컬처 쪽 분들은 많이 답답하겠네요. 대체할 작품들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 서브컬처 쪽은 일본 쪽 작품들이 다수인 것 같은데 아직은 많지만 이제는 뭐랄까 너무 의존한다는 개념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독립해야지 않나 라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토크를 한 거게 될 거고, 왜 제가 이 토크를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이 책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대형 팬더님 채널에서 최근에 오덕탈덕 프로젝트 봤죠? 맞나? 그거요. 연전까지 봤다는 그거. 그걸 보면서 애니 유튜버들이 많이 좀 요즘에 좀 힘겨워하시는 거 보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와서 일종의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매국노 취급을 받잖아요. 이제 일본 문화 안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피로감이 들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피로도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 90년대, 2000년대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좋아했던 시절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시점을 보면은 이제는 좀 정 떼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든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일본 콘텐츠만이 서브컬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주제로 토크를 이어가게 된 거고요. 이제 딱 철량님의 올려주신 채팅처럼 이 계기로 우리나라 웹툰 작품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지금 그러고 있고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활발화된 시장에서만큼 노동자 인권을 지켜주면서 잘 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까지 조금 더 해봅니다. 아니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웹툰 시장을 과연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자면 드라마로서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영화가 좀 별로였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흥행했죠. 신과 함께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갓 오브 하이스쿨 역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구했고요. 어찌됐든 한국 웹툰 또는 한국형 인터넷 소설을 이용해서 웹툰이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점점 더 많은 것들로 지금 컨텐츠를 만들려고 네이버도 와패드 지금 인수했고요. 그리고 카카오에서도 지금 카도카와의 대주주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더욱더 많은 컨텐츠를 우리가 직접 만들고 내수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더 커질 예정이에요. 그렇죠. 만화 산업이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가장 그냥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적은 컨텐츠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시장은 아직 무궁무진하게 더 커질 예정인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카도카와 보시면 알겠지만 카도카 최대 주주 등급 보유 7.3%, 이게 크거든요. 이제는 한국 기업이 일본 컨텐츠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말들이 많은데 이게 앞으로는 지금 제 그냥 뇌피셜로 생각하면 이젠 카카오가 일본 컨텐츠를 싹 인수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카도카가 꽤 작품들이 꽤 좋은 게 많아요. 보면 로딕이 좋아하는 소드아트 온라인, 제가 좋아하는 어떤 만슬의 금성목록, 라이트 오벨 같은 것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리고 게임 같은 페그오도 제가 알기로도 카도카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것이 카카오의 최대 지주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콜라보가 있지 않을까라는 대피처를 한번 점쳐봅니다. 인수에 가다가 1등급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음, 그냥 한국인이 인수했다는 것만 알면 될 듯요. 물론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은 계산적인 나라입니다. 돈 주면 무조건 해요. 저는 사실 저 생각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도시락 전쟁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시락 전쟁? 정말 이 작품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했는가? 이었던 거예요. 러브라이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그 극장판도 국내 회사가 도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외주 쪽이죠? 그렇죠. 외주로서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애니메이터는 사실 많은데 근데 국내에서는 부모님을 설득해야지 지갑의 문이 열리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외에 있는 애니메이션 팀들의 외주를 받아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실력이 나쁘다? 전혀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애니메이션도 솔직히 기획 잘 짜고 열심히 뭔가 마케팅에 승부를 걸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건데, 결국 이게 돈 때문인 거예요. 돈만 잘 주고 자본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한국 애니메이션도 잘 나가요. 물론 인수에 가도 1등급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 얘네들도 돈 주면 해요. 돈만 잘 주면. 이미 한국 애니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3D 유아용 애니메이션 아니면 손대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일단 그건 왜냐하면 거기가 잘 팔리니까. 이거를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것 중 하나가 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리퀴드 브레인이라는 회사를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강의를 나갈 때 당신들은 한국에서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예스라고 대답하면은 노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유아용 또는 교육용이 아니면은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의 서브컬처의 독립 애매하면서도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될 것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번에 다뤄봤습니다. 그렇죠. 자, 방송은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소감에 대해서 로딕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이고 라이브라서 더 뜻깊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되게 한 가지 아쉬웠어요. 뭐냐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BK 형이랑 저랑 둘이서 실제로 대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막 할 수 있었는데 각자 집에서 하다 보니까는 서로 호흡이 끊길 수밖에 없거든요. 비대면이라. 그것만 좀 아쉬웠지. 너무 오늘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 꺼내서 되게 재밌게 놀고 갑니다. 지금 방송은 다시 보기는 잠깐 비공개로 걸 거고요. 이거는 다시 재편집해서 다시 보기로 올릴 겁니다. 그때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 이런 토크 방송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기획을 짜서 할 거고 서로 요즘에 본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내일하고 내일 모레 또 회사 업무가 있어서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어서 알람 설정까지. 오랜만이다. 기회가 되신다면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